행정법 강의하러 온 정인영 강사입니다. 여러분 법이 처음이시죠? 법 혹시 어느 영역에서든 나는 좀 법을 해봤다. 예, 다 처음인 걸로 할게요. 선택 과목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 행정법 전 영역에서 마지막인 구제 절차에 해당되는 소송법만 하세요, 여러분은. 근데 원래 소송이라는 자체가 조금 특이한 절차를 가졌기 때문에 솔직히 절차법 중에 하나다. 실체적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 거를 찾아가기 위해서 일종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이 배워야 될 이 법이라는 것부터 오늘 조금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인문 강의 비슷하게 좀 자리를 잡았어요. 원래 인문 강의 한 4회 정도 했어야 되는데, 뭐 어차피 길게 해봐야 뭐 짧게 좀 중요한 내용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2회 정도 잡았으니까 오늘 일반적인 법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여러분이 처음이라는 그런 이제 과목을 이렇게 선택해서 하게 되면 분명히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과목이나 진입장벽이라고 언어의 낯설음이라는 거. 그 영역에 가면 그 영역에서 쓰는 말을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돼요. 마찬가지죠. 세법에서 쓰는 말이 있잖아요. 숫자라든지 도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른 영역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이 영역에서만은 꼭 여러분이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쓰셔야 되고, 어차피 이게 고득점을 받는 과목이 아니라 물론 이제 60점만 넘기면 과목이고 여러분이 어느 과목은 80점 맞고 어느 과목은 40점 맞고 해갖고 평균 60만 넘으면 되니까, 그래서 잘 그런 걸 계획을 짜시면 돼요. 여기 몇 영역에서만 이래요. 변리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무사도 그렇고. 그래서 몇 영역에서는 1차 시험이 절대평가고 2차 시험이 일반적인 상대평가로 운영을 하는데, 옛날에 한번 이상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변리사가 원래 상대평가였어요, 1차 시험이. 그러다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해갖고 1차 시험을 절대평가로 바꿨는데 시험이 2달 남겨놓고 그걸 또 다시 상대평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남겨놨으니까 사람들이 다 계획을 짜갖고 뭐는 80점, 뭐는 40점 이렇게 갖고 딱 짜놨는데 갑자기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니까 이제는 먼저 들어온 사람이 1등이다 해갖고 앞에서 커트라인을 뚝 잘라버리니까 갑자기 커트라인이 쭉 올라가겠죠. 그래갖고 그때 당시 진짜 시험이 치러졌고 62점대를 맞은 사람들이 원래 들어가면 붙었어야 되는데 탈락이 된 거죠. 그분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 자기의 권리를 찾아갔어요. 결국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권리라는 녀석,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소송을 하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세무사가 소송을 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소송 대리권은 변호사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권리에 관한 문제를 주로 다루고, 그런 권리에 관한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변호사를 어쩔 수 없이 찾아야 되는데, 단지 그 변호사를 찾기 전에 어느 정도 어느 과정 속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선택 과목에 주어진 상법이나 민법은 주어진 과목 속에서 법조문이 좀 많아요. 민법 같은 건 187조를 하셔야 되고, 상법은 거의 300조문은 좀 많이는 안 되죠.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행정소송법만 딱 따져보면 법이 50조문에서 조금 더 넘어요. 근데 50조문에서 조금 더 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각각 개별 과목에서 있는 법을 다 배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법이 있고 안 나오는 법이 있거든요. 뭐 부칙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1조 정의 같은 거라든지 몇 조 이렇게 여러분이 조문 같은 거는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조문이 다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조문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판례도 나오고, 또 이게 선다 문제다 보니까 여러 선다를 주어지는데 그렇게 어려운 선다는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유의해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자기가 꼭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과목이 아니라면 60점이다, 70점이다 포인트를 먼저 잡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법을 봐야 되는데 솔직히 이게 조금 역사 얘기가 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실체 이거예요. 권리. 자, 일단 이거는 실체 내용이니까 이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단이 벌어져요. 권리가 뭐냐? 이것도 어려운 개념이니까 이걸 좀 풀었으면 이익이에요. 이익. 이익은 반드시 누군가 향유할 때 의미가 있어요. 자, 혼자 사는데 권리가 있고 혼자 사는데 자유가 있고 혼자 있는데 그런 개념은 쓰진 않아요. 혼자서 있다면 이런 권리다, 관계다 이런 얘기를 쓰지 않아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의 관계를 맺게 되면 분명히 이익이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누군가의 관계를 맺게 되면 기준이라는 걸 세워야 되고, 자, 그랬을 때 모든 것의 시작점은 이익이에요. 나는 하루 종일 네모란 거 2개밖에 못 가져. 그런데 나하고 똑같이 생긴 인간이 지나가는데 걔가 가진 건 나하고 달라.
그러면 그런 거예요. 불러다 놓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다오. 그래갖고 서로 간에 의사를 딱 맞춰요. 오케이. 그러면 서로 바꿔요, 이걸. 그러면 뭐가 됐다? 나는 또 다른 맛있는 걸 먹게 됐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맺는 이유도 다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있다면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필요하면 그때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땐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이유, 목적, 이익이에요. 자, 이익을 누린다 또는 향유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자, 문제는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이익이야, 이거 내 권리야 라고 말을 하는데 누군가 와서 그냥 쑥 가져가. 근데 내가 그걸 말릴 수가 없어. 누군가 와서 그걸 턱 쳐갖고 망가뜨려. 근데 내가 그걸 말릴 수 없어. 근데 그건 내 이익이 아니죠. 그러면 이익이란 녀석, 권리란 녀석은 반드시 뭐가 항상 쫓아다녀야 되냐면 요게 쫓아다녀야 돼. 내 거야 라고 건드리지 마 이렇게 탁 쳐야 될 거 아니야. 내 거야 이거 누가 가져가면 뺏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익이란 녀석은 항상 힘이 없으면 무의미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힘을 담그기 위해서 이런 힘을 옆에다 살짝 붙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 한 인류 최초의 합의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서로 합의했잖아. 합의했으니까 뭐야? 합의한 대로 강제할 수 있어야지 힘이 생긴다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갖고 합의했는데 얘가 안 지켰을 때 내가 무력으로 가서 힘으로 완력으로 그걸 뺏어와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원시시대는 그게 다였어.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이 이걸 했을 때는 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했을 적에 자, 서로 간에 합의를 했을 때 합의했을 때는 반드시 서로 간에 지켜야 된다라는 인류 역사상 또 계속 발전한 구속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합의를 우리는 통칭으로 이렇게 불러요. 계약 맺었다. 계약 맺었다. 자, 계약을 맺으면 뭘 할 수 있다?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향유하기 위해서 강제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해갖고 계속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만들면서 여러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렇게 모여있는 것을 우리는 사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아마 요 뒤에 뭐라고 해가지고 배웠을 거야. 사회, 계약, 설 이런 얘기 있잖아. 왜? 사회는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합의로 뭉쳐진 단체. 이렇게 배운 거야. 자, 이 단체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이야. 그 다음에 그들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 내용은 강제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갖고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외부로부터 강한 위협이 또 분명히 사회 계약 안에서는 계약 맺었으면 지켜야 되는데 한 놈이 힘이 세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엇박하기 시작한 거야. 내 내부에서의 위험, 외부에서의 위험 이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게 이런 존재야. 그러면서 얘가 했던 거는 지금 와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국가다. 그럼 얘는 언제만 나타나냐면 위험이 있을 때만 나타나. 갑자기 저 멀리서 모르는 사람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야. 근데 막 병장기를 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야 뭐요? 지금 성벽 쌓아야 되고 전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열심히 싸워갖고 이겼어. 그래서 다시 흩어져. 그래서 집에 가서 농사일을 해. 자, 그러니까 왕이 나타나는 시기는 딱 그 공동체에 위험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국가는 언제만 나타난다? 이 공동체 위험이 있을 때만 나타나야 돼요. 상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점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런 위험이 자주 발생하니까 아예 국가가 이 사회에 상시적으로 계속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서 국가가 뭐 하냐면 상시적으로 존재하면서 위험이 나타날 쯤 되면 야, 세금 좀 내봐. 야, 너 군대 좀 가야겠다. 야, 성벽 좀 쌓아야 되니까 땀 좀 같이 흘리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위험이 자주 발생하니까 번쩍번쩍하고 보충적으로만 그때그때만 나타나야 되는데 이 녀석이 사회 공동체 옆에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상주하는 거야. 그러면서 상주하면서 생각해봐요. 상주하면 이렇게 세금 부과하고 군대 보내고 땀을 흘리게 만드는 게 매일 있는 건 아니잖아. 거기다 매일 있으려면 어떻게 돼? 그 국가라는 녀석도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국가라는 녀석도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가지고 무조건 세금 내. 그 세금 갖고 옷 입는 게 아니라 아, 그거는 위기가 아니잖아. 자기 옷 입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가지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옷 사 입고.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역할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역할이 본원적인 모습이고, 그렇지 않고 와서 밥 먹고 똑같이 이렇게 장사하고 똑같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야. 왜? 평상시에는 굳이 지금 위기가 아니니까. 근데 언제 위기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다른 일반 사인하고 똑같이 장사하고 사 먹고 하는 관계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일이 여러 개로 많이 늘어지면서 국가도 뭐 한다? 자, 조금 전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용을 하는 게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사인과 동일하게, 알겠죠? 일반 국민이나 똑같이 사인과 동일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이것도 넣은 거지. 그럼 아까 사인과 관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계약을 맺는 건 똑같이 하는데, 문제는 위기 극복이라는 말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뭐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와서 자기한테 주는 권능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냥 머리만 바보 됐어요. 네. 세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뭐가 늘어나는 게 있나요? 세금은 의무인데 의무를 이행한다 해서 반대급부가 하나도 안 생겨요. 근데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거래를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해? 내가 돈을 주면 당연히 나는 그 돈에 상응하는 내가 원하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잖아. 뭐 음료수, 아니면 내가 돈을 줬으면 아파트,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줬으니까 반대 상응하는 거기에 권리도 있고 의무가 있잖아. 근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는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군대 가, 그럼 군대 가는 걸로 끝. 반대로 군대를 의무를 이행했다 해서 나에게 권리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 그러면 이거 할까 안 할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 인생에 20개월 뺏겼어. 내 인생에 세금 냈어. 근데 나에게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 그럼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그러면 위기는 극복하기 어렵겠지? 그러면 이 녀석도 마찬가지야. 뭔가 힘을 내야 되잖아. 여기는 계약을 했으니까 힘을 부과할 수 있잖아. 이익을 향유할 수 있잖아. 이 녀석도 뭔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는 힘을 발휘해야 되잖아. 그럴 때 과거에는 왕이란 녀석이 똑똑했으니까 지가 다 알아서 했단 말이야. 왕이 알아서 했어. 왜? 단군 할아버지 똑똑했어. 단군 할아버지가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인류는 아직 성숙지 못해서 그냥 단군 할아버지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야. 옛날에 우리나라 고유의 왕들 이름을 가만히 보면 돼요. 우리나라 고유의 왕 이름. 옛날에 이랬어요. 이사간, 차차웅, 마릿강. 이게 우리나라 고유의 왕의 이름이야. 가만히 보면 이사간이 뭐냐면 이가 잘난 사람이야. 왜? 이가 잘나면 잘 먹어. 잘 먹으면 힘세. 이가 튼튼하면 오랫동안 힘센 이런 에너지를 많이 발휘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양치질 안 하고 치아, 만약에 상태도 안 좋은데 이게 몇 년이나 갈까요? 20년이 못 가요. 20년 못 가. 옛날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음식이 부드러웠나? 대부분 다 생이잖아. 고기도 질기고. 그런 거 생에다가 질긴 거 씹어 제끼면 얘가 얼마 못 간다고. 그러니까 옛날 왕의 이름이 왜 이사간일까? 저놈 보니까 이가 튼튼해갖고 할아버지 때도 있었고 아버지 때도 있었고 내가 죽을 때도 저놈은 건강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러 년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 홍수가 져가지고 물이 이만큼 올라오네, 이거 아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죽는 사람은 그런 홍수가 있는지 몰라. 근데 자기 자식 때 그런 홍수가 있다는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자식들은 그걸 당하면 위기가 그 공동체 전부 다 몰살이야. 그러니까 왕이 된 거야. 근데 왕이 와가지고 옛날엔 똑똑했으니까 얘가 얘기하면 다 따라서 했다고. 거기다가 왕이 뭘 위해서 했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홍익. 홍익이 지금 와서는 이거예요. 결국 왕이 있는 이유도 이익이지. 여기서는 이익이 뭘까? 서로 간에 계약을 맺어갖고 나만 배부르지, 쟤만 돈 벌었지.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은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개인적 이익이다 해서 사익이야. 근데 여기는 사익이 아니라 그 공동체 모두의 이익이잖아. 위험을 극복하게 되면. 그 공익이야. 홍익이야. 그걸 위해서 네가 좀 희생 좀 해야 되겠대. 근데 안 따르면 위험은 극복하기 어렵잖아. 그럼 힘을 발휘해야지. 옛날엔 그래서 왕이 똑똑함과 힘으로 옛날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인치라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해. 옛날에도 법이라고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어. 기준. 이렇게 해야 되는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에 힘까지 붙였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 법대로 했대.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 당군이 만들고 당군이 집행하고 당군이 판단하고, 솔로몬이 만들고 솔로몬이 집행하고 솔로몬이 판단하고.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지 뜻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치야. 그런데 이게 처음엔 홍익이지. 근데 단군 할아버지 죽고 나면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단군 할아버지만큼 능력이 없어요. 건강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그 힘을 숨기기 위해서는, 똑똑한 걸 숨기기 위해서는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면 내 친구 하든가 아니면 죽여야지. 그렇게 안 하면 그 권력은 유지하지 못하는데, 그 지위는 사라지는데. 그래서 이 왕이란 녀석이 점점 국민을 힘들게 만든 거야. 힘들게 만들어 갖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인류는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국가를 만든 이유는 공동체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네 배불리려고 만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 그게 계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똑똑해졌다는 거야. 국민도 똑똑해졌다는 거야. 나 돈 많아. 그래서 거상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냥 나 돈 많아. 너 필요 없어. 너 아니라도 나 용병 잔뜩 끌고 오면 나 위험 극복할 수 있어 라는, 그게 개인주의 사상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인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국가 통제나 누구의 통제도 없이 내 스스로, 내 자유는 내가 알아서 찾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런 사상의 근저에는 계몽이야. 눈 뜬 거야. 이거 왕이 왜 필요했나? 라고 봤더니 자기 원래 본질적인 의무는 안 하고 지 배만 불리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계몽주의, 개인주의 사상, 이거에 근거해서 유럽에서 이런 게 발생했어요. 시민혁명. 그러면 국가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국가의 기능을 본래대로 돌리겠다는 거야. 국가의 기능은 결국 위기 극복이야.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왕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어찌됐든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해서 앞으로 전진, 그럴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저렇게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 모두의,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목적으로 누군가 와서 의무를 부과하려면,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원래 국민이 가진 이익을 뺏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내 인생 있고 내 돈 있잖아, 주머니에. 근데 갑자기 국가 와서 세금 내. 국가 와서 20개월은 군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걸 뺏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갖는 걸 뺏는 거야. 이런 역할을 하는 거를 공익을 위해서, 그래, 여전히 국가는 필요하다는 거야. 왜? 공동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건 필요해. 대신 이거 지 뜻대로 인치로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뭘 만들었다라고 하면 여기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법치라는 말을 만든 거야. 법치라는 말을 만든 거. 그러면 법치주의 하면서 법에 따라 공권력 행사, 공익 영역에서는 의무를 부과하라는 거야. 그럼 법이 뭔지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네 뜻대로 하지 말고. 그러면 선생님 어차피 법을 그놈이 만들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시민혁명 하고 나서 이겼으니까 법은 누가 만들겠다? 국민이 만들겠다고. 법은 국민이 만들겠다고. 그러면 국가가 원래 갖고 있던 힘이 있었잖아. 그 힘을 한쪽은 국민이 갖고, 그러면 원래 왕이 하던 역할은 뭐만 해라? 내가 만든 법을 그대로 이행만 해라. 이렇게 나온 게 법치주의야. 여기 탄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국가가 또 잘못해갖고 또 막 가면 이거 통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다른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놈을 만들면 이놈도 통제를 못하면 결국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가만히 보니까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국가 권력의 남용이 났을 때, 공동체를 위해서 안 했을 때, 그때 많은 법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로소나 또는 몽테스키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간단해. 또 다른 권력을 만들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를 통제할까? 그랬더니 얘네를 좀 나눠갖고 지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야. 지들끼리 싸우면 또 다른 놈을 만들 필요가 없어. 그러면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면 또 다른 놈 필요 없이 지들끼리 견제하다 보면 국민을 괴롭히는 일은 없다는 거야. 그게 루소나 로크나 그다음에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의 사상을 계속 발전해 오다가 드디어 시민혁명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야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거야. 그게 바로 권력 분립이에요. 그래서 이권 분립, 상권 분립 해갖고 지금은 몽테스키의 상권 분립이 완성되어 있고, 그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권력을 세 개로 나눈 다음에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야. 그러면 권력, 그러면 법을 만드는 기능,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행위하는, 작용하는 기능.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그걸 판단하는 기능.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눈 다음에 이 중에 법을 만드는 기능은 국민이 가진 거예요. 국민이 가졌는데 근데 지금 너무 국민이 많아서 법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들을 뽑아서 올려버린 거야. 국민이 뽑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대로 뭐만 한다? 또다시 국민에게 작용을 하는 거야. 군대 가라고, 세금 내라고. 자, 이럴 때 요것도 망가뜨릴까봐 심지어는 집행부의 수장도 국민이 뽑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직접 국민이 안 뽑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직접 뽑아요. 과거 우리나라가 과거에 대통령을 간선해갖고 국민이 안 뽑았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 기능은 국민이 갖고 그 다음에 집행과 사법 기능을 분리해 놓으니까 얘하고 얘가 둘이 안 붙어 있으니까 절대로 법원에서는 행정부 편을 들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옛날에 이 녀석들이 합쳐져 있으니까 사법부가 하는 역할은 행정부의 하수인 역할만 하는 거야. 있는 자의 돈주머니만 지켜주는 역할만 했지 정의는 뒷전이었어요. 시민혁명의 가장 큰, 솔직히 말해서 제일 큰 역할은 뭐냐면 이거예요. 독립. 왜냐면 사법부가 너무 미웠어. 시민혁명 전에. 마녀사냥이다 뭐다 해가지고 국민을 너무 괴롭힌 거야. 마녀사냥은 법대로 사법부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법대로 하면 죄가 없어. 왜? 똑똑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와서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지 못하는 것까지 연념해두고 또는 다음 단계까지 생각하면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자, 옛날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할까? 마녀라고 했어요. 또는 점쟁이. 왜?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에 관한 얘기를 자꾸 짓거리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야.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옛날엔 그 사람들을 죽일 방법이 없는 거야. 법에는 그런 사람 죽이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연력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야. 그게 마녀사냥이야. 시민혁명의 단초가 사법부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제일 싫었던 게 사법부니까 처음에는 두 개밖에 안 만들었어. 입법 집행. 그게 이권분립이야. 사법부는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싫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잘못하면 누군가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법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는 자, 가장 자기가 가진 최대한의 결계, 자물쇠가 뭐냐면 하나가 독립성이야. 하나는 사건성이고. 사법부 길 가다가 판사님들 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나오면 안 돼요. 얘는 절대로 국민이 부를 때까지 나타나면 안 돼. 그래서 법원에 가서 소장이라는 엄격한 문서에다 형식을 정말로 잘 갖춰서 그 요건을 다 들이밀어야 그때서 내가 한번 해볼까? 손들고 나온다니까. 절대로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법원 나오면 안 돼. 이런 한계를 준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뭐대로만 재판해야 된다? 법대로만 재판해야 되는 한계를 만든 거야. 불신이 너무 심해서. 자, 전 세계가 그렇다 해서 시민혁명이 다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영국하고 미국은 시민혁명이 없어요. 그런 시민혁명이 있었던 연도가 1789년부터 1791년에 끝났거든요. 뭐 시민혁명이 하루아침에 끝난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 시민혁명이 끝났는데 미국 독립이요. 1776년이었어요. 그러면 미국 독립이 더 먼저 있었잖아. 프랑스 시민혁명이 더 뒤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미국 독립이 프랑스 시민혁명에 영향 줬어요. 그래갖고 프랑스에서 고맙다고 나중에 선물 줬잖아. 미국에. 이거 끝나고 나서. 자유의 여신상. 그게 프랑스가 시민혁명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너희들 때문이었다. 그래서 고맙다 해서 자유의 여신상 갖다 준 거 아니에요. 배로 실어다가. 더 이상 못 가고 가니까 제일 가까운 항구에다가 거기다가 그것도 더 못 가져가니까 항구에다 세워놨잖아. 그냥. 그것도 섬에다가. 그게 자유의 신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처럼 대륙국가에서는 시민혁명이 있었지만 영국에는 시민혁명이 없었어요. 그럼 시민혁명 없는 나라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란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다? 여전히 행정부가 하는 일, 사법부가 하는 일, 국민이 하는 일 열심히 재판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나 시민혁명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영미법 체계가 있고 대륙법 체계가 있어요. 대륙법 체계는 사법부가 미워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얘를 들먹거리면 안 돼. 근데 영미법 체계는 이게 없었죠? 그러니까 행정부하고 사법부하고 같이 기웃기웃거리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뭐라 하냐면
공사법이 하나로 뭉쳐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나라는 행정사건하고 사법사건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 해서 공사법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서는 뭐가 우리 지금까지 배운 최대 목적은 권리야. 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권리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권리를 위해서는 사회 영역에서든 국가 영역에서든 권리가 문제되면 무조건 법원에서 다 해. 알겠죠? 근데 여기는 사법부가 싫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법부는요, 두 개로 나눠진 거야. 어떤 영역과? 사회 영역에서의 사법부 영역과 그 다음에 국가 영역에서의 사법부 영역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사회 영역에서는 여전히 계약을 맺었다, 깨졌다, 잘못됐다, 권리가 망가졌다 그러면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알겠죠? 자, 이 법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법부, 고유한 사법부 맞아요. 여기는 원래 사법부가 하던 영역이에요. 그럼 국가 영역은 옛날에 둘이 붙어갖고 꿍꿍짝 했으니까 국가 영역은 지들끼리 하지 말라고 해서 미워서 만든 거잖아. 그래서 대륙법계에서는 행정 영역에서 국가 영역에서 벌어진 사건은 본래적 의미의 사법부가 안 하고 행정부 안에서 법원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행정부, 국가 영역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또 다른 법원을 만든 거야. 별도의 법원을 만들어서 지금 와서는 그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원이라고 따로 있어요. 여기는 민사법원이라고 따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좁고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법원 안에 행정법원, 민사법원 다 넣어놨을 뿐이에요. 프랑스는 여전히요, 행정사건에 관한 법원은 행정부 안에 있어요. 꽁세우 됐다 해가지고 그게 발전해서 지금은 여러 개, 프랑스 파리 제1대학, 그 다음에 거기 자문기구, 여러 가지 위원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행정재판소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 안에 행정법원이 편제가 안 돼 있어요. 자, 프랑스의 시민혁명에 영향을 받은 독일은 프랑스 걸 그대로 갖다 베꼈거든요. 그대로 베껴가지고 처음엔 프랑스처럼 한 거야. 야, 그냥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법부에서 해. 그 다음에 행정부, 국가가 뭘 잘못하면 그래, 행정부 안에서 법원을 하나 만들 테니까 거기서 재판해. 이렇게 하고 두 개를 나눠놨었어요. 근데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래, 행정부 안에 있는 법원인데 야, 이거 사법부로 이사가. 그래갖고 사법부로 행정법원이 이사 갔어요. 그래갖고 저 독일은 대법원이 5개예요. 대법원 우리처럼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5개예요. 행정대법원, 자, 거기다음에 노동대법원, 조세대법원, 형사대법원, 민사대법원 해갖고 법원이 5개로 분류가 돼 있어요. 왜? 원래 있던 게 하나로 있었던 게 아니라 2개로 있던 게 합쳐지면서 완전 융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은 대법원이 5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원이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안에 행정법원도 있고 그 안에 민사법원도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 행정법원은 독일에 또는 대륙법계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사인 간의 계약을 행정법원에서 재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행정법원에서 해야 될 국가 사무에 관한 업무 집행, 세금 부과했다, 군대 보냈다, 이건 사인 간의 계약 맺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한다? 절대로 여기 사법부에 가서 민사법원에서 재판 안 합니다. 알겠죠? 우리나라는 조금 더 전화한 거야. 진화한 거야. 알겠죠? 원래 2개를 완전히 찢어가지고 야, 국가 사회 나눠져 이렇게 했다가 지금 우리나라 국가 사회가 뭐 나눠질 만큼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야, 사법부에서 하긴 하는데 사법부 안에 민사법원, 행정법원을 나눈 다음에 사법사건은 사인끼리 계약이 틀어지거나 권리가 망가지면 야, 민사법원에서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계약 맺었어요. 근데 망가졌어요. 이행 안 해요. 그럼 민사법원 가셔야 돼. 근데 어디 가서 보니까 세금 나와야 되는데 세금이 잘못 나왔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사법원 가면 안 받아줘요. 어디 간다? 사법부 안에 있는 행정법원 가셔야 돼. 그게 이제 이런 역사를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령에서 발생한 잘못은 행정법원에서 합니다. 절대로 민사법원에서 판단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세금 관련된 거는 전부 다 공법령에서 뭐예요? 상대방에게 대가 없이 무조건 뜯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TV 수신료 세금일까 아닐까? TV 수신료. 그러면 물세. 말은 물세라고 하지. 수도세, 세금일까요 아닐까요? 말이 세금처럼 붙어 있잖아요. 그거 사용료예요. 쓴 만큼만 내죠.
자기가 쓰지 않았는데 와서 삥 뜯어가지는 않잖아요. 말씀드렸죠? 그러면요, 생각해 볼게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월급 받았어요. 월급 받았는데 원천지수 뜯어갔어요. 내가 뭘 국가 걸 이용했는데 그 이용료를 낸 거야? 아니면 이유 없이 뜯어갔어요? 돈 벌었다는 이유 없이 뜯어간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적 세금이에요. 알겠죠? TV 수신료. TV 봤잖아요. TV 본 거에 대한 사용료지. 그게 왜 세금이야? 정당한 대가 아니에요? 고속도로 이용료. 아니, 톨게이트에서 돈 냈잖아. 그럼 이용했으니까 낸 거 아니야? 그건 세금 아니잖아. 이용료에 거기 보면 세금 붙어 있어요. 알겠죠? 이용료에 거기 보면 세금 붙어 있다니까? 그게 세금이지. 이용료는 세금 아니지. 그러니까 대가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건 일로 가시고, 알겠죠? 이유 없이 부과된 건 어디로 가야 돼? 그건 행정법원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런 조세 행정은 일반적으로 행정법원 사건이에요. 민사법원 가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정해진 장소 이외에 다른 곳에 가서 하면 안 되는 걸 관할이라고 그래요. 내가 주어진 영역에서만 내 것만 해야 되는 걸 관할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사법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관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건 이 영역이 아니라 이 영역에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는 건 국가 영역에서 이익에 관한 문제는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요, 시민혁명 이후에 1,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국민에게 마이너스 의무만 부과했거든요. 왜? 군대 가라, 세금 내라, 아시겠죠? 이거밖에 없었어요. 전염병 발생하면 이동하지 마라, 무조건 치료 받아라, 이런 의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의무의 종류가 작불, 수구, 배학구, 자기, 부자기, 수인급부, 앞불, 이런 걸 배워요. 4가지밖에 없어요, 의무는. 자, 그런데 1,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국민이 너무 못 살아. 너무 힘들어. 거기다 노사관계 불평등, 또 남녀 간의 불평등, 이거 1000년이 지나도 해소된 적이 없어. 장애우에 대한 불평등은 앞으로도 영원히 해소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인끼리 그대로 뒀다가는 이 사람들 영원히 해소가 안 된 채 계속 불평등한, 그래갖고 나중에 노예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 것 같아서 가만히 있다가 국가가 이거 안 되겠다, 야 내가 손 내밀어,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서 툭 쳐줘. 힘들고 어려운 사회주의 약자를 위해서 국가가 손을 내밀더니 툭 쳐줘. 이건 뺏겠다는 게 아니라 드디어 뭐가 증가하기 시작했냐면 이것도 증가하기 시작한 거야. 보조금 지급, 가산금 지급, 각종 혜택. 뭐야 이거? 뺏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뭐도 주더라? 권리를 늘려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국가의 역할이 뺏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 도움도 줍니다. 그래서 이걸 사회복지, 사회국가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뭐냐면 원래는 국가하고 사회는 절대로 원래 넘나들어서는 안 되는 넘사벽이었는데, 이거 사회 영역에서 본질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냥 수수방관할 수 없다 해서 국가가 살짝 개입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국가는 반드시 뭘 타고 개입해야 되냐면 법을 타고 개입해야죠. 그래서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법을 타고 국가가 보조금 지급이나 각종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 사회가 약간 서로 교류를 하게 생겼어요. 이게 사회국가법이에요. 사회국가주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국가라고 하고. 그러면 예전에 이런 경제학에서 아마 이런 말 하시죠. 자유방임이라는 얘기 하죠. 야경국가란 말 있죠. 자유시장 경제 질서는 국가는 개입한다 안 한다? 국가의 개입은 안 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사회 영역에서 알아서 흘러가라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빈익빈 부익비 현상은 더 이상 나아질 기미는 없고, 노사 간의 불평등 때문에 자, 이런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될 때 국가가 살짝 가서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이 하얀 손을 내밀어 갖고 조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고 합니다. 국가가 사회 시장 경제에 개입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은 국가가 자 여기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사회 영역에서도 국가 문제되는데, 솔직히 그래도 여러분은 요거는 고민 안 하셔도 돼. 왜? 자, 만약에 문제가 돼서 이거 억울합니다, 가서 싸울 때는 돈 주는데 억울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도와줍니다 그러는데 억울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주로 나중에 가서 쟁성이 돼가지고 내 권리를 찾겠다고 힘을 발휘할 때 어떻게 한다? 대부분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쟁송은 대부분이 나에게 불리한 거, 세금 부과, 군대 가라. 알겠죠? 뭔가 유리한 걸 취소당했다. 그러면 가서 가서 법원 가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라는 게 그래서 사회용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익이, 그다음에 국가용에서 발생하는 공익이,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주로 여기서. 우리는 이거 안 배웁니다. 이게 민법이에요. 민법에서 배우는 게 이거예요. 사회용에서의 권리를 배우는 거. 상법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용에서 권리를 배우는 거예요. 공법만 유일하게 행정법에서는, 행정소송법에서는 이걸 배우게 돼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법이라는 얘기를 했죠. 자, 이 법하고 요거 한번 기준을 해볼게요. 규범 중에 하나가 법이에요. 법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이 얘하고 한번 차이점을 한번 해봐요. 자, 이 녀석하고 한번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윤리, 질서, 도덕, 규범 똑같이 뭐냐면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기준이에요. 기준. 알겠죠? 그래도 나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이라고 부르는 거. 기준. 윤리, 질서, 도덕.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규범도 기준이야. 기준. 그런데 두 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고요? 얘는 위반해도 옆에 서가지고 누군가 강제를 안 해요. 형이라고 불러야 된다 오늘. 친구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르면 안 되지. 그러면서 과태료를 막 끊어. 이러진 않잖아. 동네에 진짜 20년 동안 거기 살았어. 근데 내가 그분이 우리 동네에 사는 할아버지 맞아.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딱 둘만 있는 거야. 고민하죠? 인사를 해야 될까 말까. 20년째 보고 있는데 고민하지. 지금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 타이밍 놓쳤어 지금. 다음부터 해야지.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갑자기 문이 쫙 열면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가 인사 안 하셨죠? 그러면서 과태료 끊어. 이러진 않아. 그럼 얘는 뭐다? 기준은 맞는데 강제력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자신 있게 해와경찰서 앞에 저 사거리 나가가지고 경찰관 눈앞에서 보는데 찾아오는데 무단횡단하셨어. 경찰이 가만히 있을까요? 막 부를까? 막 부르겠지? 장난 아니고 과태료 2만 원 팍. 왜? 규범은 맞아요. 기준은 맞는데 강제력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죠. 공익을 위해서 분명히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힘을 발휘해야 된다고. 여기는 합의가 안 돼. 왜? 주고받는 게 없으니까. 계약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뭐대로 해야만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고. 지금 와서는. 그래서 여기다가 윤리, 질서, 도덕대로 돼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안 써요. 왜? 강제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치주의에서 규범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 규범 중에 하나가 세법이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국가는, 집행부는 절대로 법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이제 결계가 생긴 거지. 시민혁명의 결과물은 뭐냐면 국가는 절대로 얘를 벗어나면 안 돼. 자, 어디서 가끔가다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인터뷰가 나와요. 그러면서 관공서에 찾아가서 지금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담당 공무원이 모자이크 처리됐는데 밑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직까지 법이 규제가 미비돼서 저희들이 할 게 없습니다. 정답이야. 알겠지? 정답이야. 법치주의. 법치주의 정답이라고. 유일하게 법이 없는데도 공무원이 뛰쳐나가야 될 때는 생명, 신체, 재산상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만 뛰쳐나가는 거야. 알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공무원은 법대로만 해야 돼. 그게 대원칙이에요. 지금 당장 세월호 무너져갖고 다 수장되게 생겼는데 해양경찰서에서 뒷짐지고 뭐 법이 없어 우린. 뭐 누가 거기 무너지면 나가라는 출동하는 법 없는데 어떻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영으로 수축했어. 재량이 없어. 그냥 무조건 투입이야. 그런 경우 빼놓고는 무조건 법대로. 이게 대원칙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만 집행하고 법대로만 재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행위가 나왔을 때 이제 재판을 하는 걸 설명드릴게요. 이제 권리라는 거 뭐 이 시간에 권리만 평생 공부하다가 평생 연구하다가 평생 논문 쓰다 돌아가신 분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여기 1시간 동안 권리를 다 얘기하면 그건 제가 이상한 거죠. 몽테스키에나 로크나 루소 전부 다 옛날에 홉스 이런 분들 다 권리 얘기에다가 죽었어요. 근데 한 분이 다 완성을 못했잖아. 아직까지도 권리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다 1시간에 얘기했겠어요. 그냥 역사적인 얘기들, 그분들이 살아온 역사에서 좀 필요한 것만 좀 뽑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권리예요. 이익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룰까?
근데 우리가 다뤄야 될 권리는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여러분의 역할에서는 거기서 발생하는 거야. 자, 이게 행정소송법 결국 뭔가 국가 권력 이런 말을 해요. 국가 작용. 국가 작용 중에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국가 작용이라고요. 요것만 문제 삼습니다. 자, 이게 국민의 자유를 뺏는다, 더해준다. 요럴 때만 우리는 문제 삼습니다. 만약에 국민의 자유에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갖고 문제 삼지 않아요. 왜? 나한테 아무런 넣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으면 가서 소송하면 안 받아준다고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요게 권리에 관한 게 국민의 자유가 여기다 쓸게요. 국민의 자유, 권리가 뺏겼다, 늘었다 했을 때만 문제 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권리가 뺏긴다, 늘었다 그러면 늘면 이렇게 표현해요. 수익이다. 뺏겼다 그러면 불이익하죠. 부담받았다 또는 불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수익적이면 소송 안 갑니다. 쟁송을 더 이상 안 해요. 나는 분명히 요것 때문에 쟁송해요. 그래서 요렇게 가면 불이익이고 요렇게 가면 수익이에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저기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에 내가 매일 아침마다 출퇴근하면서 썼었어요. 근데 그 도로가 어느 날 싹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막아버린 거야. 도로를 안 쓰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저로 이렇게 좀 우회 도로가 생겼어요. 국민이 가서 그래요. 맨날 사용하던 사람이 국가에 대두고 이딴 짓 할래요? 라고 소송하면 안 받아줘요. 왜? 나의 자유가 늘거나 뺏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만의 권리가 나만의 내가 집에서 내 것으로 그게 권리거든. 그게 이익이거든. 만약에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와서 툭툭 건들고 아무나 와서 그러면 권리 아니라고 그랬잖아. 누가 와서 툭 건들고 가져갈게 그러면서 내가 가서 할 말을 못해. 그럼 그게 권리가 아니지. 자, 누구나 저 문고리 아무나 가서 들썩들썩 다 씁니다. 그러면 저거 만약에 내 거다. 그럼 저거 만지면 못 만지게 해야지. 내 거야. 못 만져. 그러면 만질 때마다 돈 내. 이럴 수 있는 게 권리라고. 근데 그 권리가 뺏겼어. 그럴 때만 문제 삼는다고. 그 권리가 늘었어. 그럴 때만 자 문제 삼는다고요. 도로는 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할 장소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그게 어느 날 막혔다 해서 내가 가서 이거 이러시면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보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리 의무에 나의 국민의 그러니까 국민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 특정 사인의 이런 자유와 권리가 뺏겼을 때 불이익 수익일 때 요때만 우리는 문제 삼는 거야. 그런 거 아니라면 절대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갑자기 돈 있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야 10만 원 내놔. 그래서 안 줄래. 그게 아니라 줄 수밖에 없는 힘이 옆에 붙어 있으면 그럼 권리 뺏겼잖아. 그럼 문제 삼는다고. 그게 조세, 세금 부과. 나 20개월 내가 자유롭게 그래도 내가 생활을 해야 돼. 갑자기 와갖고 그런 거야. 내가 군대 준 거야.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어. 그럼 뭐야? 뺏겼잖아. 그럼 불이익. 이럴 때만 문제 삼는 거야. 아무도 얘기할 수 없으면 또는 아무도 권리가 없었으면 거기에는 이런 문제 삼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갖고 그런 국가적인 나온 걸 이렇게 얘기해요. 국가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자, 사인에게 이런 행위를 합니다. 작용을 합니다. 요 마이너스 작용. 마이너스 작용을 할 때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합니다. 왜? 군대 가라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합의한 적 없지. 반대 대가 없지. 반대 대가나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나온다. 이런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나왔다. 근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힘이 붙었지. 법대로 했을 테니까. 법치주의에서 법대로 했으니까 힘이 붙었죠? 요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권력이다. 이 권력을 발휘했다. 권력작용. 요거를 그러면 쉽게 쓰면 이거예요. 명령. 명령은 상대방에게 합의한다 안 한다. 그러면 명령이 아니지. 계약이지. 명령은 상대방에게 의사를 묻지 않아. 너 가. 근데 힘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우리는 그걸 뭐란다? 권력. 그걸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다? 공익을 위해서 사용했다? 공권력. 알겠죠? 그거 어디서만 쓴다? 국가용에서만 쓴다. 국가는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만 권력을 행사하셔야 돼. 만약에 개인적 사익을 위해서 권력 행사하시면
교도소 가셔도 많이 있잖아 지금. 많이 가셨잖아. 재단 만들어갖고 자기 배 배우려고 저 지금 다 앉아있잖아 지금. 시민혁명의 대가 아니야 그게? 자기 배를 불리려고 권력 행사를 하시면 교도소 구경을 좀 하셔야 돼.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위해서만? 국가는 공익을 위해서만. 그래서 공권력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공권력 자격이 나왔을 때, 자 나왔어요 집에. 얼마 나왔냐면 100만 원 세금, 과세. 자, 잠깐 100만 원 과세가 나왔는데 이것만 딱 나왔어요 집에. 집에 나왔는데 이거 분명히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동시키는 거 맞죠? 이럴 땐 앞으로 이제 나중에 그럴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처분이라고 그래요. 독일에서 발생한 이론적 얘기인데 페어발퉁스 악트 해가지고 국가 원래 그 독일어가 페어발퉁스는 국민의 또는 자 일반적인 그 국가기관에 이런 말을 써요. 폭스가 국민이고 페어발퉁스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국민차예요. 그냥 바겐이 차고 폭스가 국민이거든. 독일어가. 페어발퉁스는 국민을 위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 악트가 영어의 액트예요. 독일은 할트가 스탑이고 악트가 행위예요. 그러니까 뭐야? 국가기관의 행위. 어떤 행위? 이거요. 알겠지? 권력행위. 이것만 뽑아서 뭐라고 한다? 페어발퉁스 악트. 그래갖고 행정행위. 우리나라에서는 처분이란 말로 써요. 이 처분이란 말은 다른 거 없어요. 얘를 뺏겨야 돼. 이거 안 뺏기면 처분 아니야. 자, 공무원이 와가지고 거리 캠페인 합니다. 그래서 쭉 써갖고 질서 유지 막 이러고 떠들고 있어. 나한테 아무런 권리나 이익이 뺏긴 거 없죠? 그럼 뭐라 한다? 처분이라고 하면 안 되지. 군대 가 처분. 세금 내 처분. 이런 게 처분이에요. 왜? 뺏기니까. 자, 그런데 세금만 딱 부과됐어요. 처분인데 지금 아직 납부를 안 했다고 칠게요. 납부는 아직 안 했어요. 납부는 아직 안 했으면 나에게 권리의무의 변동이 아직 있을까 없을까? 아직 납부 안 했으면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간 거 없지? 그냥 위험만 느끼는 거지? 아직 내야 된다는 불안만 있을 뿐이지 낸 건 아니잖아. 자, 납부 안 했을 때는 아직 예정이고 납부를 했을 때가 있고 알겠죠?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후 문제가 생겨요. 납부 그 다음에 이후. 자, 이렇게 하고 세 단계가 있는데 자, 우리가 문제가 됐습니다 라고 해서 세 단계를 나눠서 싸우는 영역이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저기는 아직 예정입니다. 여기는 지금 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누가 저기 서 있는데 총을 땅 쐈어. 아직 달려오는 중입니다. 저거. 뚫고 지나가는 중입니다. 이거. 지나갔습니다. 이거. 알겠죠? 자, 이 상태에 있을 때 국민 나 권리를 뺏기는 거야. 제일 좋은 건 어딜까? 저 앞에서부터 싸우는 게 낫겠지? 뚫고 지나가면 의미 없잖아. 알겠죠? 지금 뚫고 있으면 뭐라 그럴까? 빼라고 하면 되잖아. 알겠죠? 빼라고 하면 되고 여기는 뚫고 지나갔으면 이제 뺄 것도 없잖아. 이제 뭐 해야 돼? 치료해야 될 거 아니야. 돈 내 이래야지. 돈 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는 돈 받는 절차고 여기는 뭐라 그럴까? 섞였어요. 빼라는 말도 하고 돈도 받는 절차도 있고. 왜? 빼고 나면 분명히 구멍이 났으니까 피가 날 테고 피 난 거 치료해야 되잖아. 여기는 아직 뭐야? 빼 아니면 하지마 라고만 하면 되잖아. 하지마 라는 말만 하면 되고 돈 받을 일은 없죠. 자,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이거야. 그 다음에 안 되면 이거라도 하고 그 마지막에 이거라도 해야지. 근데 여러분이 배우는 행정소송은 이거 배우는 거야. 알겠죠? 이거 배우는 거야. 만약에 요 순간이 오면 요 순간이 되면 하는 게 돈 받는 손해배상이에요. 돈 받는 손실보상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 순간이 돼서 돈 받는 건 손해배상, 손실보상.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배워. 뭐만 배우면 된다? 이 녀석만 배우면 된다고. 이 녀석만 배우면 되지 여기까지 배울 필요가 없어. 여러분 보고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배웁시다. 손실보상, 그래요. 수용절차 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만 배우면 돼. 그러면 요 하지마 라는 거하고 요 순간이 돼서 하는 영역은 어디냐면 주로 경찰 영역이야. 경찰 반드시 위험이 발생해야만 경찰은 투입됩니다. 유일하게 그 위험이 바로 급박하게 닥쳤을 땐 무조건 투입하고요. 그래서 원래 경찰은 급박성을 위해 투입하는 게 원래 경찰의 모습이 아니에요. 누가 가냐면 소방관이 가야 돼요.
위험을 바로 막기 위해서는. 그럼 여기는 뭐야? 불 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빨리 불도 끄고 불 끝나면 손해배상도 정해줘야지. 이런 영역이라고. 여기 경찰 영역이야. 그럼 여기는 민법 영역이야. 민법 영역. 민법은 먼저도 못 싸우고 행위 중에도 원래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예외고 원래 이거야. 돈 달라고 하는 거야. 민법은 전부 다 돈 달라는 소송이고 그 다음에 자 요게 섞여 있는 게 자 민법에서 예외로 섞여 있고 원래는 경찰 영역이고 경찰 영역은 원래 이건데 예외로 0으로 수축하면 1로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면 경찰 영화 보면 항상 뭐가 나와? 벌써 지나고 나간 영화는 경찰 영화가 아니잖아. 미리 막거나 아니면 침해 중이잖아 지금. 그래서 결국은 주인공이 거의 깐딱깐딱하게 막잖아. 그잖아요. 핵폭탄 터져야 되는데 0.1초 전에 막고 뭐 이런 거잖아. 다 이거 아니야? 경찰 영화는? 거기다가 심지어는 미리 막은 거 뭐였어서 옛날에 마이너리 리포트라고 그래가지고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무슨 이상한 기계 만들어가지고 예상되는 지역에 투입돼갖고 막 찔러내는데 체포하잖아. 그 원래는 경찰 영역이 아니라고. 왜? 안 찌를지 찌를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원래는 투입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영화로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런 게 영화도 이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워야 될 행정소송은 얘예요. 알겠죠? 아직 세금 부과 됐는데 납부 안 됐어. 그럼 빨리 가서 지워야지. 빨리 지우면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영원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만약에 냈으면 빨리 가서 지우고 다시 돈 달라면 되잖아. 그죠? 그게 이제 근데 그건 여러분 부당이득은 안 배워도 돼. 뭐만 배우면 돼? 먼저 가서 지우는 것만. 그러면 이제 찾아야지.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이 녀석이 뭔지. 알겠죠? 그게 처분이야. 우리가 열심히 행정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 처분이라고. 처분의 개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처분이 많으면 좋을까? 없으면 좋을까? 국민은 많이 싸우고 싶어요. 많이 권리구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국가가 행위할 때마다 이거 처분이야, 처분이야, 처분이야 해야 여기서 싸우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뚫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지? 그러면 이 녀석을 많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국가 작용이라고 하면 죄다 이걸 잡아놔야 여기서부터 싸우지. 만약 여기서 못 잡으면 어떻게 돼? 피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알겠죠? 피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소송을 할 수 있고 피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싸울 수 있는 거야. 그럼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이 요건이 우리나라에 기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처분이라는 개념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 행정청의 행위로서 구체적 사실을 법 집행, 공권력 행사가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 말 써놓은 건 왜 써놨을까? 네 가지 요건을 갖추는 건 엄격해서 많이 없어. 근데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딱 써놓은 순간 이것도 그놈이네, 이것도 그놈이네, 이것도 그놈이네. 왜? 네 가지 요건을 안 갖춰도 똑같은 효과만 발생하면 죄다 뭐라고 그런다? 처분. 그래야 뭐 할 수 있어? 미리 싸워서 지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요, 처분이라는 녀석은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면 죄다 가져와야지. 알겠지? 특히 이렇게 하는 건 싸우면 안 돼요. 좀 보조금 100만 원 주겠다는데 가서 왜 주십니까 이거. 이렇게 싸울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어떡한다? 군대 가라. 세금 내라. 그럼 뭐 한다? 저는 가야 될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세금 낼 일이 없는데 라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한 이 녀석을 넓게 해석을 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은 많은 절차를 통해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의 개념은 최대한 확대시켜줘야죠. 그래서 구체적 사실, 법 집행, 공권력 행사가 그런 네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그래 그거 처분이야 라고 하면 죄다 처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밖에 이의준하는 행정작용이란 말까지 붙여준 거야. 그래 놓고는 처분을 많이 잡아놓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을 할 때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엄격성을 좀 떼야 된다고. 왜? 법원에서 오지랖 넓게 이래도 저래도 막 들먹거리면 안 되잖아. 또 옛날 생각나면서 또 이놈 또 와가지고 또 행정부 수 옆에 붙어갖고 또 알랑거릴 텐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원래 권력이라는 녀석은 남이 볼 때는 아주 공정하지만 내가 갖는 순간에는 그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눈에 자 이제 마수가 쓰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법원에 앞에 가보면 절대로 보지 말라는 눈가림을 하신 분이 공정한 평정을 앞에다 세워놓고 제가 그랬죠. 권리, 이익은 힘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래서 한쪽에는 칼을 두고 계세요. 왜? 권리를 되찾는 데 있어서 힘이 없으면 되찾을 방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법원 앞에 가면 법원, 재판, 사법부에
자, 정의 여신이라는 여신이 있는데 안대를 쓰고 평정을 들고 칼을 들고 계세요. 그 이유는 누구도 어느 누구도 권리는 뺏길 수 없고 그 다음에 그거를 뺏겼을 때는 반드시 강한 힘으로 되찾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정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행정을 최대한 잡고 분명히 공익을 위해서만 이걸 쓰라고 그랬잖아. 공익을 위하지 않았는데 이걸 썼을 때는 엄격하게 다퉈갖고 지워버려야지 라는 게 행정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요거예요. 요 영역에 관한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는데 권리 문제를 얘기 안 하면 그건 법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익 얘기 안 하면 법 얘기하는 거 아니야. 법이 붙었다는 건 벌써 옆에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야. 법이 있는데 여러분 법을 지키는 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법이 힘이 없으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강제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국가든 누구든 국민이든 다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될 기준 그걸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규성이 있다, 규범력이 있다 그러면 국가도 지키고 국민도 지키고 국가 내에 있는 모든 사람도 지켜야 되는 강한 힘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기준 중에 최고법이 우리나라 헌법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밑에 법률 중에 행정법이 잔뜩 들어있고요. 근데 이놈의 행정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발전을 하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나로 돌려야죠. 화성에 식민지도 세워야죠. 이러다 보니까 행정이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법처럼 5,000년, 5만 년, 뭐 50만 년 계속 계약은 계속 해왔잖아. 인류 역사상. 그 다음에 민법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을 다 거의 특정을 해놨기 때문에 일반법이 있어. 민법이라고. 그래서 민법에 보면 1조, 2조, 사람이 출생, 3조부터 죽어서 유언까지 1118조 끝. 그래서 사람이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일을 다 찾아냈기 때문에 민법은 일반법이 있어요. 근데 국가는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잖아.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 그래서 국가가 하는 법에 관한 행정법은 일반법이 없어요. 그런데 싸우는 절차는 누구나 다 똑같죠? 법원에 와서 띵동 누를 때는 반드시 이거 갖춰서 오세요. 똑같잖아. 그 다음에 법원에 와서 싸울 때는 경기 규칙이 있잖아. 축구할 때는 11명이 싸워야 되고 또 핸드볼 반칙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늘 어느 영역이나 싸울 때는 반드시 규칙을 정해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돼? 11명? 11명. 야, 여기는 누구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해서 딱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요건이야. 파이트 하면 그때부터는 또 지켜야 될 게 있죠. 치고받고 하면서 그것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딱 13라운드까지 끝났다. 전반전 후반전 끝났다. 그러면 결론을 내줘야지. 야, 이쪽 승, 이쪽 패. 그게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나 싸우는 절차는 다 똑같아요. 이게 법원 절차라서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권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둘이 체급이 같아야 되잖아. 그럼 뭐부터 해? 개체량부터 하지 않아? 개체량 통과하지 않으면 링 위에 못 올라가잖아. 그 개체량 통과하는 과정이 요건이야. 알겠죠? 요건 띵동하고 재판 소장 제출해야 될 거 아니야. 요건 갖춰야지. 그런 다음에 뭐 한다? 날짜 딱 떼갖고 두 사람 링 위에 올라와서 두 사람만 올라와야지. 그러면서 딱 권투장갑 끼고 발로 차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링 위에서 할 수 있는 기준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절차를 진행한다. 그게 본안 절차야. 그래서 13라운드 딱 끝나면 야, 네가 승이라고 결정을 해줘야지. 그게 판결 절차야. 이 세 가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건, 본안, 판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하는 절차 조금 이제 잠깐 쉬었다가 잠깐 얘기를 해드리고 어차피 교재에 여기 있는 것들은 나중에 하면서 조금씩 얘기하는데 개념적인 얘기를 써놨어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 소송의 사유형이라는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한 7페이지, 8페이지 이렇게 해갖고 5페이지부터 소송의 사유형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행정소송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는 4가지인데 그중에 우리나라에서는 3가지밖에 안 써요. 마지막 사유형은 거의 나타나질 않거든. 환경령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세행정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행정소송법 개관이다 해갖고 약간 요약 정리를 해놨는데 전체적인 게 요건, 본안, 판결.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잠시 쉬었다가 요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오늘 그 정도 해갖고 하고 다음 주에는 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구체적인 소송 절차를 얘기를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